663년 8월 백강에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전쟁에 참여한 나라는 신라와 당, 그리고 이미 660년에 멸망한 백제와 왜였다. 이때 왜는 군사 2만 7천 명과 배 1,000척에 달하는 대규모의 지원군을 백제에 보냈다. 왜는 왜 멸망한 나라 백제에 지원군을 보낸 것일까? 최근 일본은 한일 합방과 대륙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역사 교과서를 승인하려고 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 중국에서도 항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역사를 왜곡하려고 해서 우리를 분노케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일 고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대 한일 관계사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견해차도 상당히 큰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백강구 전쟁이란 얘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백강구 전쟁이란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인 663년 백강에서 일어난 전쟁을 말합니다. 이 백강이 지금의 어디냐 하는 데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금강하구라는 것이 통솔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동진강설이 유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곳 백강에는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인 나당연합군, 그리고 백제군, 또 왜군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백강구 전쟁은 동아시아의 이 4개국이 참전한 대규모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이 백강구 전쟁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백강구 전쟁은 백제가 왜의 속국이었음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백제는 왜보다 문화적으로 훨씬 앞선 나라일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 문물과 문화를 일본에 전해준 나라인데 이 백강구 전쟁이 어떤 전쟁이길래 일본은 백제가 왜 속국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663년 당시 백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부안군과 김제군 사이를 흐르는 동진강. 이곳은 예나 지금이나 인근 지역 어부들의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인 663년 8월 이곳은 동아시아 4개국 간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전장터였다. 김계시 진봉반도하고 편산에서 개화도 간척 공사를 하면서 강폭이 지금 좁아진 거예요. 이게 강폭이 그때는 4km가 넘었죠. 그러니까 그때 백강 전투가 아마 요 일대에서 아마 이루어졌을 거예요. 예. 당시의 상황을 기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엔 신라와 당의 연합군인 나당연합군과 백제 부흥군이 있었고 강 위엔 왜와 당의 수군이 있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접전을 벌였다. 663년 8월 17일 하루 동안의 전투 기록을 보면 당과 왜의 수군이 접전을 벌였는데 불리해진 왜가 잠시 후퇴했다고 적고 있다. 역사상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건이 백촌강 싸움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록에 보면은 일본이 400척의 배에다가 2만 7천 명의 당시 군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당나라가 참여했고 고구려가 참여했고 백제가 참여했고 신라가 참여했습니다. 당시 알려져 있는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참여한 전쟁입니다. 663년 백강에선 왜 이런 대규모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부여읍 정림사지에 있는 5층 석탑.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대표적인 백제 석탑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런데 5층 석탑의 탑신엔 짤막한 글귀 하나가 새겨져 있다. 대당 평백제국 비명. 660년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정복한 뒤 승리를 기념해 새긴 글이다. 그러나 백제는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예, 다 왔죠, 추리 선생. 여기가 이제 성터예요. 예, 저기 보이는 예. 부안군 상서면에 있는 능가산엔 우금산성이란 성이 있다. 당시 주류성으로 추정되는 이곳은 백제 부흥군들이 부흥운동을 하던 곳이다. 당시 부흥운동을 이끈 장군은 백제 장군 복신과 승려 도침. 이들은 수많은 유민들을 이끌고 주류성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복신은 외에 사신을 보내 당시 외에 거주하고 있던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복신의 요청에 따라 백제로 돌아온 부여풍은 곧이어 왕으로 추대되고 본격적인 백제 부흥운동이 시작된다. 여기가 이제 우물이 3개가 있는데요. 여기가 제일 큰 우물이에요. 그리고 이 주류성엔 안에 보시면 부흥운동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부흥군들이 썼을 법한 우물이 있고 왕궁터로 보이는 축대도 있다. 이렇게 견고하게 쌓은 성 안에서 백제 부흥군은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부흥운동을 펼쳐나가게 된다. 이 성 둘레가 지금 한 4km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은폐와 엄폐가 되는 것이고 또 성 앞으로 수구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어하기에 일당 백을 방어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었고 그래서 3년간이나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3년간의 부흥운동이 위기를 맞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663년 부흥군을 이끌던 부여풍과 복신 사이에 내분이 일어난 것이다. 삼국사기엔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는데 복신이 부여풍을 죽이려 하자 이를 안 부여풍이 미리 복신을 죽인 것이다. 이러한 내분을 틈타 나당연합군은 백제 부흥군을 기습 공격한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부여풍이 자신의 장수를 죽인 것을 안 신라가 곧바로 백제를 공격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 외의 지원군이 바다 건너 백강에 도착한다. 2만 7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지원군이었다. 그리고 백강에선 왜군과 백제군 그리고 나당연합군 간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다. 하지만 출병한 지 보름 만에 왜군은 나당연합군에게 패배하고 만다.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4번 싸워서 모두 이기고 배 400척을 불사르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로 오르고 바닷물도 붉은 빛을 띠었다. 이때 부흥군의 수장이었던 부여풍의 최후도 비참했다. 기록에 의하면 싸움에서 패한 부여풍이 결국은 고구려로 망명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백강구 전쟁으로 구심점을 잃은 백제는 이후 힘없이 무너졌다. 백제 부흥운동의 거점이었던 주류성도 백강구 전쟁에서 패한 지 불과 열흘 뒤에 나당연합군에 의해 함락되고 만다. (663년) 백강에서 벌어졌던 백강구 전쟁. 그것은 백제 최후의 전쟁이었다. 660년 백제가 멸망하고 3년간 지속되었던 백제 부흥운동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세력 판도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동아시아는 당과 신라가 주도권을 쥐게 되고 668년 결국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이 한반도에는 신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아시아의 세력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백강구 전쟁. 우리가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외의 참전입니다. 백제는 이미 멸망한 상태였고 부흥군들만이 나라를 되살려보겠다고 신라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제를 외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 일본의 일부 학자들이 백제가 왜 속국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백제가 왜 속국이 아니라면 멸망한 백제에 대규모의 지원군을 보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학자들이 백제가 왜 속국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부여풍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이 부여풍은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백제 왕자인데 이 부흥운동에 참여하기 전에 이 부여풍의 행적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기록은 일본의 역사서인 이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서명기 3년 이 백제 의자왕은 왕자 풍장을 보내 진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명기 3년이라면 631년. 그러니까 631년에 이 왕자 부여풍이 외로 보내졌다는 그런 기록인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밑에 나와 있는 질이라는 그런 한자입니다. 인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한자죠. 자, 이번에는 우리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661년 일찍이 외에 진로 보내졌던 옛 왕자 부여풍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았다. 자, 이것은 왕자 부여풍이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기 위해서 백제로 돌아왔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본 서기와 삼국사기 이 두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이 부여풍은 631년에서부터 661년까지 30년간 외에 인질로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과연 부여풍은 인질이었던 것일까요? 백제 왕자 부여풍은 왜 일본으로 갔을까? 우선 그의 일본에서의 행적을 살펴보기로 했다. 일본 나라현의 사쿠라이시. 이곳엔 부여풍과 관련된 곳이 있다. 사쿠라이시 안에 있는 야트막한 산. 이 지역 사람들 사이에 신령스러운 산으로 여겨지는 미와산이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부여풍은 이곳에 벌통 4개를 놓아 길렀다고 한다. 이외에도 일본서기엔 부여풍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코우토쿠 천황 때인 646년엔 조정에서 하는 중요한 행사에 부여풍이 모습을 나타낸다. 신년 초 천황을 비롯한 외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참석하는 성대한 신년 할애 의식에 부여풍도 함께한 것이다. 부여풍의 기록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앞에 있는 부여풍이
일본 갔을 때 그 농잠이라든지 뭐 벌꿀치기 이런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올 때 부여풍이 그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한 30년간 주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인지를 그렇게 오래 둘 리가 만마죠.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활용하는 게 인질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 변화가 없을 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포로의 개념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생각하는 부여풍이 질서가 30년 동안이나 외에 머문 이유는 고대에서 무엇일까? 실이라는 건, 삼국사기를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백제 왕자가 외에 건너간 것은 부여풍이 처음이 아니란 것이다. 하월에 왕이 외국과 이 우호 관계를 맺고 태자 전지를 외국에 보냈다. 이런 그 기록이 나오죠. 이제 이 이후에 계로왕대의 461년에 해당합니다. 계로왕대의 백제 그 계로왕의 동생 곤지를 파견을 합니다. 처음 외에 백제 왕자가 건너간 건 397년 아신왕의 아들이었던 전지였다. 이후 계로왕의 동생인 곤지, 무령왕의 아들이었던 사아군, 성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희, 위덕왕의 아들이었던 아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풍장이 631년 외로 건너갔다. 그런데 이들이 외로 건너간 시기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제일 처음 외로 건너간 왕자인 전지를 보면 그가 일본에 간 건 397년이었다. 이때 백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중국 지반에 위치한 광개토 대왕 비. 이 비문엔 전지가 외에 파견되기 바로 1년 전 백제의 상황이 기록돼 있는데 당시 백제는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 58개의 성과 700개의 마을을 빼앗겼다. 백제로선 최대의 국가적인 순환이었다. 전지 이후 외에 파견된 백제 왕자는 계로왕의 동생인 곤지다. 일본엔 7년간 외에 거주했던 곤지의 흔적이 남아있다. 오사카에 위치한 아스카베 신사. 이곳은 옛 곤지 신사다. 곤지가 외에 파견된 건 461년. 427년 당시 고구려 장수왕은 남진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긴다. 그리고 455년과 469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백제에 쳐들어온다. 백제로선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이었다. 더구나 그동안 우호 관계를 맺고 있던 가야국이 백제의 등을 돌리고 신라와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립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백제는 외에 곤지를 보낸다. 백제는 위기 때마다 외에 왕족을 파견한 것이다. 고구려로부터 침략을 받았다든가 국가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중요한 시기에 그 백제의 왕족들이 파견이 됩니다. 근데 백제의 왕족이라 하더라도 이건 보통 왕족이 아니라 차기 왕의 계승자 혹은 그 왕의 동생 이런 사람들이 나서게 되죠. 그래서 권력의 서열을 본다면은 이 왕에 의해서 넘버 2, 넘버 3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외교의 일선에서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대외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백제 측으로서 볼 때는 긴박한 한반도의 그 정치 정세, 국제 상황 이런 속에서 외국에 기대했던 것은 역시 어떤 군사력 이런 게 아니었겠는가. 실제 전지가 외로 건너간 지 2년 만인 399년, 외는 처음으로 백제에 군대를 보낸다. 백제와 내통한 왜군이 신라의 국경을 넘자 신라가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는 기록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백제가 위기일 때마다 왜는 지원군을 파병한다. 그렇다면 왜가 백제와 손을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단서는 바로 이곳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호류사에 있다.
호류사는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지은 절로 수많은 유물을 통해 백제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절이다. 그런데 이곳에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주춧돌이다. 집을 지을 때면 의당 들어가는 것으로 신기할 것도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 주춧돌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일본 후쿠오카에 위치한 미즈키 발굴 현장. 이곳엔 고대 일본인들이 살았던 집의 형태를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바로 곳곳에 파여 있는 구멍들이다. 우리와 같은 주춧돌은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는다. 고대 일본인들은 바닥에 구멍을 뚫고 나무 기둥을 꽂은 뒤 그 위에 나무 껍질을 얹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백제인들은 주춧돌을 이용해 견고한 건물을 짓고 있었다. 나무 기둥을 이용한 원시적인 형태의 집에 살던 외인들에게 주춧돌을 전해준 것이 6세기 중엽 백제의 기술자들이었다. 외국 쪽에서 보니까 백제의 문화에 대한 우수성, 백제의 문물에 대한 선진성 이런 거를 상당히 강하게 느꼈던 겁니다. 그 당시 이 외국 같은 경우는 4세기 기내의 그 대화 정권, 외왕권이 4세기 이후에 출현을 하면서 5세기, 6세기의 고대국가 형성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문화, 문물이 필요했던 때죠. 실제 일본 서기를 보면 외로 건너가는 왕자나 사신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기술자와 의학 박사 그리고 학자들을 대동했던 것이다. 백제에서 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선진 문물을 갖고 갑니다. 무슨 책을 갖고 간다든가 불교 관계를 갖고 간다든가 이런 선진 문물을 갖고 가고 있고, 일본에서 백제에 보내는 걸 보면 대부분 군사원조와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큰 눈으로 보면은 당시에 일본은 한반도에서 그 신라 고구려와 싸우고 있는 백제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주고, 백제는 일본의 선진 문물을 제공해주는 이런 관계였다. 따라서 거시적으로 얘기하면 당시에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는 그 특수한 용병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부여풍도 같은 이유로 외에 건너갔을까?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 642년 백제의 의자왕은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했다. 그리고 그해 8월 백제는 고구려와 함께 신라의 당항성을 쳤다. 이렇게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침략을 받자 신라는 당의 지원을 요청했고 당태종은 곧바로 고구려를 침략했다. 이것은 곧 백제에게 위기감으로 다가왔다. 이때 외에 파견돼 있던 부여풍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일본 서기엔 혈호국사로부터 흰꽝을 받은 천황 코우토쿠가 부여풍에게 흰꽝의 의미를 물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자 부여풍은 태평성대를 뜻하는 좋은 징조라고 했다. 부여풍은 외 천황의 자문 역할을 했던 것이다. 풍장의 그런 행동, 왕과 외왕과의 사이에서 이런 측근에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풍왕자의 역할, 성격이 단순한 뭐 인질이나 추방당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왕과의 잦은 자문 역할, 접촉을 통해서 백제 왕의 어떤 모종의 외교적인 임무를 띠고 자주 접촉을 하면서 그 백제 친백제 노선 외교를 추진하는데 노력을 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여풍이 인질이 아닌 외교 사절이었다는 건 이 부여풍이 백제로 돌아올 때의 상황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서기에는 이 부여풍이 귀국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 왕자 풍장 솔군 5천여 위송 어본향. 백제 왕자 풍장, 즉 부여풍이 귀국할 때 군사 5천 명을 보내서
그의 귀국길을 호위하도록 했다. 자, 부여풍을 따르는 사람이 5천 명이나 될 정도로 그의 돌아오는 길은 아주 성대하고 화려했던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부여풍이 인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백제가 외의 속국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근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데도 외가 백제의 지원군을 보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30년간이나 외에 거주하면서 외교 사절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부여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왕족을 이용한 백제 외교술의 성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당시의 상황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663년 이 백강구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제는 이미 멸망한 뒤였습니다. 국가 간에 서로 외교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외가 백제에 대규모의 지원군을 보낸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